남 싸우는 거 구경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다 보니 요즘 세계의 시선이 온통 아프가니스탄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원조 싸움 구경 맛집은, 이 맛집이란 표현은 조금 그렇네요. 하여간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치고받고 해서 연일 뉴스를 장식하던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발칸반도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이쪽 동네가 조용해진 지 꽤 됐는데 유럽의 화약고라는 별명이 이유 없이 붙은 건 아닙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이 동네 부근에서 벌어진 전쟁만 해도 다음과 같습니다. 1차, 2차 발칸전쟁, 제1, 2차 세계대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냉전시대에 조금 조용한가 싶더니 90년대 들어와서 벌어진 전쟁만 해도 슬로베니아 11전쟁, 크로아티아 독립전쟁, 보스니아 내전, 코스보 전쟁 등 과연 화약고라고 불릴만 합니다. 지도를 보면 수궁이 가기도 합니다. 다른 곳은 한 나라가 큼직큼직하게 땅을 차지하고 있죠.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나라들입니다. 자, 그런데 발칸반도를 보면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땅은 좁은데 서로 낑겨 살려니 당연히 싸움이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발칸반도는 원래 문명의 교차로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말의 핵심이 있습니다. 발칸반도 국가들은 동서 문명, 동서 세력, 동서 이데올로기 사이에 놓인 교차로였을 뿐 한 번도 그 문명이나 세력이나 이데올로기에 직접적인 게임 플레이어가 된 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멋진 연극을 하려고 무대를 만들었는데 엉뚱한 놈들이 와서 온갖 쇼를 하는 동안 이리저리 휘둘리기만 하고 한 번도 제대로 주인공이 돼본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세한 사연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근데 이 발칸 역사가 정말 프로에 친 트럼프 머리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뭐가 뭔지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아뿔싸 주제를 잘못 골랐구나 했지만 이래봬도 이제 1000명대 채널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칸반도에는 일찍부터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자리잡아 문명을 꽃피웠는데요. 그런데 그맘때 웬만한 유럽이 다 그랬듯이 머지않아 로마가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로마가 둘로 갈라서죠. 훈족에 쫓긴 게르만 민족이 서유럽으로 대이동하고 결국 이들 손에 서로마가 망합니다. 게르만 민족이 떠난 자리를 채운 게 슬라브족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7, 8세기에 걸쳐 더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 발칸반도까지 내려옵니다. 원래 있던 애들은 한쪽으로 쫓아버리고 이게 나중에 알바니아가 되죠. 그리스가 딱하니 버티고 있는 남쪽만 빼고 나머지는 지들이 다 차지하고 눌러 앉습니다. 물론 동로마 제국이 아직은 굳건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숙이고 들어가죠. 그런데 낯선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럴 줄 알고 터줏대감 동로마 제국이 배고프면 교회 나오라고 꼬시는데 그 꿰매 넘어가 한두 번 교회 다니다가 어느새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역시 먹을 것만큼 큰 유혹이 없죠. 그러다가 10세기를 전후해서 이 슬라브 형들이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살 만큼 살았겠다. 라틴 애들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 간판 좀 달아보자 하면서 제각각 나라를 세우는데요. 다같이 손잡고 남으로 이주해온 슬라브인들은 서서히 다른 운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슬라브인들이 세운 여러 왕국 중에서 우리는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이 세 나라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날 발칸반도가 유럽의 화약고라는 별명을 얻게 된 데에는 이 세 나라의 역할이 아주 크거든요. 이 슬라브 삼형제는 다닥다닥 붙어서 나라를 세우는데요. 자, 그런데 11세기에 중요한 사건이 생기죠. 1054년 동서교회가 분열합니다. 왜 분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로 분열하게 되는데 이때 진작부터 라틴권의 영향을 받은 크로아티아는 로마 가톨릭으로 넘어가고 세르비아는 동방정교회 쪽에 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낀 보스니아의 선택이 재밌어요. 이들은 종교에 있어서도 애매한 입장을 취합니다. 가톨릭도 아니고 동방정교회도 아닌 보고밀파라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자꾸 자기 거 믿으라고 강요하잖아요. 양쪽에서 심한 간섭을 받습니다. 보스니아는 앞에서는 대강 들어주는 척하고 자기들끼리는 그냥 좋을 대로 해버립니다. 로마 교황은 교황대로 열받고 정교회는 정교회대로 보스니아가 로마 가톨릭하고 어울리는 게 영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양쪽에서 다 이단으로 찍혀서 배척받게 되죠. 원래 피를 나눈 형제였다는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고 종교가 다르다 보니 원망이 쌓여가면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가는 거죠. 이때만 해도 단지 믿는 게 다르다는 이유로 수백 년 뒤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려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겠죠. 그야말로 교차로였던 발칸반도에 있다 보니 동서교회의 헤게모니 싸움에 휘말리면서 삼형제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불지른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15세기 어느 날 느닷없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한 손에는 쿠란을 다른 손에는 칼을
칼을 들고 노크도 없이 들이닥칩니다. 천년 요새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린 무시무시한 오스만 형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발칸 왕국들은 이합 집산하여 오스만에 저항하지만 당시 최강이었던 오스만의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발칸 반도를 접수하게 되면서 이들 삼형제의 사이를 더욱 갈라놓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발칸 반도에 아예 눌러앉을 생각이었던 오스만 제국은 데부시르메라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 정책에 따라 기독교 가정에서 10세 전후 아이들을 납치해다가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고 술탄에 충성하는 싸움꾼으로 키워내거나 각 분야 일꾼으로 양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그 악명 높은 예니체리입니다. 오스만이 전쟁에 나설 때마다 최정예 부대로 활약하죠. 그러나 오스만은 강제적인 방법만으로는 이들을 진정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는 이미지하고는 달리 글로벌 도시를 지향했던 오스만은 밀레트 제도를 통해 각 민족이 고유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한 겁니다. 다만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법을 택하죠. 그러자 옹고집 크로아티아나 세르비아는 오스만 치하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흥미로운 게 보스니아인데요. 이들도 처음에는 오스만과 피티키가 싸웠으나 나중에는 가장 많이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개종한 슬라브계 보스니아인들은 보스니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출세할 목적으로 이름을 나카무라로 바꾸고 친일파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면서 다른 슬라브 형제들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스니악들도 할 말은 있었어요. 야, 니네 나 왕따 시킨 거 기억 안 나냐? 오히려 오스만은 종교만 바꾸면 차별하지 않고 사람 대접해주는 겁니다. 최고 자리까지 출세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 데부시르메 제도에 의해서 그랜드 비지르, 지금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자리인데 여기까지 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스니아 드리나 강에 있는 이 멋진 다리가 바로 이 지역에서 태어났다가 어릴 때 오스만 제국으로 끌려가서 결국 그랜드 비지르 자리까지 오른 파시아 소클로비치가 고향에 건설한 다리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보스니아인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하면서 보스니아는 아직까지도 유럽에서 가장 많은 백인 이슬람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전쟁의 불쏘시개가 되죠. 발칸반도를 접수한 오스만은 서유럽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첫 관문인 오스트리아 빈에 2번이나 쳐들어갑니다. 1527년과 1683년 빈을 2번이나 포위까지 했다가 결국 춥고 배고프고 되는 일은 없고 해서 다 던지고 내뺍니다. 이때 이후로 오스만 제국은 서서히 저물어가는데 그러면서도 발칸반도를 꽉 쥐고 400년간이나 지배합니다. 어느덧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발칸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킨 서구열강은 세계 곳곳으로 식민지 개척에 나섰고 정점을 한참 지난 오스만은 어느새 늙고 병든 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틈을 노려 그리스가 독립선언을 하는데 속수무책으로 놓아주고 말죠. 썩은 고기 냄새를 맡은 주변 신흥 강국들이 순식간에 몰려듭니다. 특히 뒤늦게 열강 대열에 낀 러시아는 이미 영국, 프랑스가 온 세계를 지들끼리 갈라서 헤쳐먹는 바람에 어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서 여기저기 찔러보는 중이었습니다. 나중에 아시아에 눈독 들였다가 일본한테 제대로 딱이 맞죠. 러일 전쟁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건 좀 나중 일이고 가재미 눈을 뜨고 발칸 쪽을 자세히 보니 글쎄 오스만 제국이 맛이 살짝 가 있는 겁니다. 이때다 싶어 발칸에 숟가락을 얹고는 싶은데 뭔가 그럴싸한 핑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카드가 범슬라브주의입니다. 발칸 가서 그러는 거예요. 니캉네캉 원래 한 형제였던 거 알지? 그거 정말 옛날 얘기 아닌가요? 에이,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지금이 중요하지. 니네 전부 다 슬라브 한 핏줄인데 언제까지 오스만 눈치 보면서 살래? 이제 자립할 때도 된 거 아니야? 하면서 살살 군부를 지핍니다. 그 바람에 19세기 말 발칸반도에는 민족주의 바람이 불어닥치죠. 급기야 여기저기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오스만 제국이 강경 진압하자 러시아는 이걸 핑계삼아 오스만의 싸움을 겁니다. 이게 1877년에 벌어진 러시아 오스만 투르크 전쟁입니다. 결과는 뻔했죠. 오스만은 러시아에게 동부 아나톨리아를 할량했고 발칸반도 영토는 더욱 쪼그라듭니다. 이때 강 건너 불구경 잘하고 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잽싸게 끼어들어 범게르만주의를 내세우며 숟가락 얹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병합한 겁니다. 슬라브 민족주의자들은 이를 부드득 갈죠. 러시아를 등에 업고 범슬라브 국가를 세워서 우리도 이제 남 눈치 안 보고 살아볼까 했는데 오스트리아가 죄를 확 뿌려버린 셈이니까요. 일단 마음을 추스린 발칸국들은 연합을 맺고 물 들어온 김에 노젓는 심정으로 재기를 노리던 오스만과 전쟁을 벌여서 오스만을 아예 골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1차 발칸 전쟁입니다. 이후로 오스만은 발칸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슬라브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죠? 근데 공공의 적이 사라지니까 다들 한켠에 아쉬움이 생기는 겁니다. 밥상은 같이 차려놓고 서로 누가 밥을 더 먹었네 덜 먹었네 하면서 지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이게 2차 발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서로 응어리만 쌓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두 번의 전쟁에서 만신창이가 되지만 그나마 오스만이라는 족쇄를 영원히 벗은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어쨌든 외세를 몰아냈으니 잔치상은 차려진 겁니다. 서로 마음을 추스린
수술이고 도원결이면 하면 되는 건데, 그러나 진작부터 보스니아에 발을 탁 얹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거슬립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멀지 않은 곳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러시아도 신경 쓰입니다. 등장인물만 조금 바뀌었을 뿐 또다시 주변 열강들이 남의 동네에 와서 한판 업어치기 할 기세였는데, 슬라브인들은 다시금 자기 집 앞마당에서 남의 싸움에 휘말리게 생긴 겁니다. 당장이라도 뭔 일이 터질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사라예보를 방문하죠.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히게 잡아요. 이를 갈던 슬라브 민족주의자들이 이때 제대로 사고를 칩니다. 흑수단이라는 테러 조직에 몸담고 있던 세르비아계 보스니아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는 사라예보를 방문한 프란츠 황태자에게 총탄을 날립니다. 너무 길어서 여기서 잘라야겠네요. 다음 에피소드를 기대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